그 경주에 오게 된 우리가 그 목적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백제, 공주 시기의 백제, 또 부여 시기의 백제, 그리고 이제 익산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 있는 백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런 백제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할 뿐더러 백제가 멸망했잖아요. 660년에. 그때 멸망하면서 그런 백제가 끝났냐? 아니죠. 그 이후에 신라가 이제 통일하면서 이 경주 바닥에 백제의 문화적인 여러 부분이 다시 재현되고 구현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러 오늘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신라 속에 있는 백제를 보러 오는 건가요? 그렇죠. 신라 속에 있는 백제. 또 이제 백제가 멸망한 뒤에 여기에서 펼쳐지는 백제의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문화적인 뭐 우수성 또는 뭐 기술적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여지죠. 뭐 첨성대라든지 또는 안압지라든지 뭐 불국사 다 이런 것들이 뭐 황룡사도 사지도 그렇고요. 이 첨성대의 곡선, 이 형태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 곡선의 아름다움을 얼만큼 백제랑 관련이 있는가. 예전에 이제 경주 한 윤경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첨성대를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런 거는 아마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 곡선이 그렇게 그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분에서 곡선으로 쌓아 올렸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하죠. 저 곡선이 백제에서는 그릇 받침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릇 받침 이렇게 둥근 단지를 올려놓는 받침이 있는데 그 곡선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 저기서 보면 어느 틈부터 벌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돌 하나하나에서 조금씩 그게 이제 그 형태적으로 볼 때는 백제 그릇 받침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 곡선 만들어내는 것이 한 번 더 나간다면 이 돌 쌓은 거 보면 가장 밑에는 이제 네모난 기단 위에다가 동그랗게 쌓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밀려 쌓죠. 올라가면서 요 밀려 쌓아 올라가는 것도 백제에서 많이 보여지는 방법들이거든요. 성벽 쌓을 때 보면 조금씩 밀리거든요. 아까 선덕여 왕 때 황룡사지 목탑을 만들 때 당시에 신라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누구를 불렀다겠죠? 아비지라고. 아비지. 근데 아비지가 여기 와서 아비지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 또는 뭐 형태적인 아름다움, 목탑 하면 또 이제 백제니까. 그 이제 그만큼 또 불교 문화가 앞서 있었고 그런 탑이나 또는 불상 만드는 기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렇게 그 탑을 만드는데 그런 설화가 있단 말이죠. 뭐 바로 여기 이거 첨성대 만드는 것도 충분히 그 시기에 백제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신라의 그 연못 안압지를 보러 갑시다. 안압지. 도대체 안압지에 무슨 백제가 있을까라는. 정원 문화라는 것은 정원 지금 우리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연못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정원 문화가 고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백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의 남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에 있는 남조 지역이 되게 정원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그런 정원을 만드는 기술이 일찍부터 백제에 들어와서 이미 공주 때 임류각지라든지 또는 뭐 부에 있는 뭐 공람지 그래서 조경 문화 또는 정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백제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비단 신라에 만들 뿐더러 일본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일본의 정원 문화를 만들게 되죠. 연못의 발달은 역시 백제였어요. 부여 시가지가 물가사, 물가비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여의 그런 정원 문화 조성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 재현이 됐죠. 호안석을 보면 여기서 봐도 저렇게 보면 이렇게 이쪽 말고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것이 뱅글뱅글 곡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여지거든요. 끝에가 더 있을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날 거야 아마 안 보이는 쪽에서 끝부분이 되게 안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싹 돌아서 거기서 끝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 신선들을 머물게 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펼친 것 같아. 그런 곡선적인 아름다움 표현하는 거는 역시 백제가 뛰어나다. 근데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백제에서 붙들려 온 사람들 물론 1차적으로 처음 붙들려간 사람은 가장 최상층부는 중국으로 붙들려 갔고 두 번째 층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나마 이제 그 한 3층, 3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경주로 붙들려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아까처럼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안압지라든지 안압지라는 저기 황룡사라든지 첨성대 선덕 여왕 때 이때는 백제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마도 서로 교류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또 여기서 보내달라 그러면 그래 능히 보내주고 근데 이때는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일찍부터 그런 토목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백제가 멸망하지 않고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없을 때면 이런 그 호안 같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곡선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불국사를 왔습니다. 이 불국사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곳이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 이 석공 기술에 있어서 백제가 좀 뛰어나다고 하니까 백제에 있는 아사달과 아사녀를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아사달이 오게 되는데 아사달이 올 때는 이제 아사녀가 이제 아내니까 두고 오면서 내가 다 완성이 되면 다 그 탑을 완공하고 나면 저 앞에 있는 연못에 이렇게 그림자가 나올 것이다. 이를테면 탑이 완성이 높아지잖아.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림자가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1년 2년 지나도 계속 안 보이니까 아사녀가 이제 와서 날마다 와서 연못을 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실패했는가 보다 해서 결국은 못에 빠져서 이제 죽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아사달이 다 끝내고 나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집사람이 죽은 그 흔적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연못에 그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연못을 무영지라고 하고 또 탑을 무영탑이라고 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석가탑이거든요. 보니까 저기 자하문이 있고 계단이 한 계단 있고 그 뒤에 또 있죠. 근데 이제 요것이 보면 계단 만든 부분이 재밌어요. 밑에가 요렇게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계단 밑에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요 무지개 다리가 이렇게 아치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치형이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여기다 이제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런 아치가 적용된 게 어디냐면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무령왕릉이 이렇게 아치 천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경주에서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까 아사달을 불렀다든지 아사녀 이렇게 아사달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청운교에 있는 청운교는 좀 더 이제 높으니까 아치가 좀 크죠. 이렇게 무지개 다리가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백제에서는 저런 그 무지개 형태의 지붕 모양을 처음에는 무덤에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선호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처럼 다리에 적용된 건 여기가 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무지개 모양을 불국사가 청운교, 백운교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래층은 전부 다 직선이죠. 직선인데 저 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곡선됐죠. 저기 저 부분, 요 기둥 윗 부분, 요런 부분이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고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부여의 정인사지 5층 탑, 그 옥계석 받침돌 보면 이렇게 라운딩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라운딩 되는, 그러니까 곡선화되는 이런 것들이 역시 백제가 강하니까 여기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 탑이 보다 백제적이라면 저거는 석가탑은 완전히 이제 신라탑으로서 완전 정형화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신라탑 양식, 정확하게 이렇게 황금비례가 맞고 비율이,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것들이 석가탑이죠. 그에 비하면 요거는 굉장히 변화가 다양한, 변화무쌍한 탑이죠.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저기 저 연꽃 문양 또는 이제 저 위에 옥회석 받치고 있는 신발 뒤집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장화 뒤집어놓은 형태를 갖다 이렇게 받쳤단 말이죠. 저런 것은 대단한 아이디어죠. 돌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렇게 형태 만드는 것이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거거든요. 저것은 그냥 어떠한 전통을 따랐다면 여기는 새롭게 만드는 창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다보탑, 난 석가탑보다는 그래서 다보탑에 더 의미를 두는 이유는 이거는 창작품이다.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탑이다라는 대단한 거예요. 봐봐, 이거 이 돌멩이 하나 보면 이 돌이 돌 하나거든. 저기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을 기둥처럼 깎아서 올려놓는 이런 거 보면 신라 사람들이 그 대단한 그 토목 또는 건축 기술인데, 이때는 백제가 멸망한 뒤 한 7, 80년 후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토목 기술을 백제로부터 이렇게 들여오는. 여기도 보면 봐봐요. 여기도 아치 무지개죠. 이렇게 켰지, 이렇게 위에가. 저기는 완전히 동그랗죠. 저쪽에 청운교는 이렇게. 그렇죠. 이건 지난 얘기지만 전에 공주에서 무령왕릉을 보고 나서 다시 또 부에 가서 성왕명 백제 사리감을 보게 되면 꼭 이 모습이에요. 저게 무령왕릉이면 요게 성왕명 백제 사리감. 요게 다시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석굴암 가면 있어요. 석굴암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석굴암 입구가 딱 이렇게 멋있게 되는데, 저기는 완전히 동그란 곡선인데 반원 모양으로, 석굴암은 약간 타원형 곡선이 나와져.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볼 거는 사실 요거였어요. 석조 기술. 8세기 중반은 통일신라가 가장 번창할 때, 문화적으로도 가장 번창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활동 폭이 넓었던 그 시기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역시 가장 바탕에서는 나는 역시 선덕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 선덕여왕이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그래서 선덕, 착할 선자에 덕덕자, 선덕. 그 뒤에 나오는 무열이나 문무는 쌈 잘하는 무인. 그러니까 무인들은 조금 딱딱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들은 일단 명령과 지시, 그걸 탁탁탁 따르고 하는 것이 이제 군인이라면, 일반 민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스럽죠. 자기가 생각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덕 여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애초에 마그마, 그러니까 용암,
마그마죠. 마그마가 그냥 식어서 만들어지는 돌, 화성암인데, 예, 경주에 이런 화성암 지대가 있어서 저 남산도 그렇고 그런 데는 이렇게 화성암 계통이니까. 근데 돌이 좀 물러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그 익산 지역에 있는 화강암이랑 비교해 보면 돌이 약간 물러. 예, 잘 깨지죠. 근데 여기 화성암이니까 저 화강암을 여기다 굴을 팔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안 파지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떼내서 쪼개 가지고 토막토막 만들어서 잘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석굴암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지만 그 화성암 계통이니까 돌이 단단하고 다듬기가 좀 더 까다롭고, 그래서 이 저 돌을 섬세한 조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화성암 계통, 특히 그 화강암은 입자가 크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듬기가 힘들죠. 석굴암에 있는 그 석굴암 그 벽면에 있는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12일명 관음보살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섬세하게 잘 팠는데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 이게 태자암 같은 경우는 잘 파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화강암은 입자가 큰 거를 그거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잘 다듬은 것. 하긴 경주돌이 황등돌, 익산돌보다는 좀 입자가 좀 작지만 그리고 약간 무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흔히들 생동감이 넘쳐서 곧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석굴암에 있는 여러 조각상들이죠. 금강역사상이라든지 사천왕상들 보면 막 울퉁불퉁한 것이 그냥 막 곧 튀어나와가지고 놀래킬 정도로 그렇게 섬세하게 조각을 잘 하거든요. 또 신라 문화가 좀 섬세한 쪽이에요. 그래서 그 또 치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했죠. 문화적으로 뭐 통일신라 때에는 가장 그런 부분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가장 뛰어날 때니까, 국제적으로 또 그렇고, 아까도 했지만 실크로드의 종착지인 경주에서 그런 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석굴암에 잘 보니까 역시 백제가 보여지더라. 아까 불국사에서 몇 군데 아치라든지 곡선 처리하는 것, 어떤 그 다보탑이라는 전혀 새로운 모습의 석탑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창의성이 좀 그래도 약간 앞서는 백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백제 사람들은 뭐 나도 약간 그렇지만 일단 해봐 아니면 말고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일단 도전해보라 이거지. 일단 도전.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자꾸 수정해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이제 백제 금동 대학로 유명한 그런 것에서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냥 뭐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수정해봐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완성품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작품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신라가 백제와 같이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백제로부터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또 그 백제의 꿈을 또 펼쳐지는. 아이고. 예, 이제 여기가 석굴암이네. 네, 이거는 이제 석등 있죠, 석등.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대석이거든요. 이게 석등 대석. 이렇게 연꽃 하나에 소개가 잎사귀 2개 있는 거, 요거
근데 다듬은 수법이 참 보드랍죠. 아까 불국사에서 봐 이런 거 여러 개 봤을 거야 아마. 이렇게 꼭 이렇게 보드랍게 처리된 거. 여기다 길쭉하게 기둥 세우고 위에다가 화사석 올려놓고 불을 비치는. 저기가 이제 석굴화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이게 열려 있으면 다 바라보이게. 아마 이 방향으로 보게 되면 아까 동해바다가 보인다는 거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수중릉, 해중릉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문무왕릉 거기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가 또 뭐냐면 여기서 해가 뜨면서 해가 저 본존불 아까 들어간다 이렇게. 네. 서산 마해삼존불 보게 되면 거기도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굴 표정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지. 불국사는 상관없이 남향을 했지만 여기는 오히려 동향을 해가지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해를 맞이하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은 서쪽편에 앉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미타열에는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관장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서쪽 편에 있는 거거든. 지금 서쪽이거든. 이 동쪽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미타열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는. 동쪽이라는 것은 새로운 싹이 솟아나는 데고 아이들이 커 나오는 데고, 여기는 이제 돌아가서 머무는 곳. 전혀 이제 고통도 없는 그런 극락 세계. 거기가 이제 이게 아미타열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향 해놓고,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서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것을 여기다 이제 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 안반들이 별로 없는데 미리 아마 향을 정했을 거야.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돌을 전부 깎아서 요거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만든 구조는 우리는 아치를 얘기했는데 아치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돔 있죠, 돔. 백제의 무덤들을 보게 되면 내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돔 형식이거든. 이 수직으로 올라가던 내벽이 올라가는 내벽을 점점 좁힌 다음에 마지막에 돌 한 개 올려놔 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백제의 그러니까 아치 천정이 들어오기 이전 양식이었거든, 구조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내 벽을 줄이는 거를 앞뒤 벽을 세우고 옆 벽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게 아치거든요. 여기는 아치와 돔이 다 있어요. 저 안에 현실은 이렇게 돔이 돼 있고, 그 돔을 결고했는데 마지막에는 돌 한 장 가지고 딱 올려놓는 그런 가구 결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토목공학적으로 아니면 건축공학적으로 우수한 뛰어난 방법이죠. 자, 들어가 봅시다.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입구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8명 이제 팔부신중 이렇게 있죠. 팔부신중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양쪽 옆에 입구에 이제 금강 역사. 절에 가면은 금강문이죠, 금강문. 금강 역사가 있는데 이쪽은 입을 벌렸고 이쪽은 입을 다물었고 금강 역사. 여기는 밀적금강, 여기는 아라연 금강. 둘이가 이렇게. 이 밀적금강은 자세가 방어하는 자세 이렇게. 그리고 아라연 금강은 공격하는 자세. 조금 다른 것이 손이 펴져 있고 그렇죠. 공격, 방어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모든 걸 다 듣고, 여기는 힘이 코끼리의 100만 배나 된다는 아라연 금강. 아금강, 홍금강. 입구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아치를 이루는데
저 아치 여기는 수직으로 올라갔고 저 윗부분 돌 큰 돌 한 개 가지고 이렇게 깎았거든요. 저 선이 능사리 젖에서 나온 성황명 사리감 팠죠? 고서 똑같아 고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가 그간에는 직선적인 문화였는데 이제 백제로부터 곡선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곡선과 직선이 이미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두 나라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그간에는 통일하기 이전에 신라는 전부 다 직선이었는데 가문사지 답두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곡선이 들어오면서 백제로부터 곡선 이렇게 특히 이 아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백제의 그 아치 개념이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또 이게 인위적인 굴이거든요. 만드는 굴인데 저 뒤에 천장 보면 다 끼워 맞춰 가지고서 그래서 청옥창에서 돔이죠. 동그란 돔 마지막에 돌 한 장을 딱 올렸거든요. 거기다 연꽃 새겨놨고 그게 이제 돔 천장 만드는 방법이거든. 백제 무덤 중에 보면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송살리 5호부는 돔 천장이에요. 근데 무령왕릉 그 전축 무덤 나오기 전에는 고양 전부 다 돔이에요. 돔. 근데 이제 그때 이 아치가 중국 양나라로부터 아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백제 아치 천정이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석굴암까지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백제가 그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 독특한 백제 문화의 특징 그리고 백제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거기서 나타난 거 보니까 백제 사람들은 굉장히 아량성이 있었고 어떤 거에 도전도 잘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개방성도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나와지는 창의적인 부분 이런 것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그럼 거기서 백제가 끝났냐?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다시 물론 일본에 백제가 남겨져 있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 경주 이곳에 그 백제들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백제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죠. 고스란히 아까 첨성대든 안압지든 또는 이제 불곡사든 이렇게 석굴암이든 근데 보면 분명한 것은 그 백제만 되는 게 아니라 백제와 신라가 같이 어우러져서 더욱 아름다운 문화를 또는 문화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것이 경주 와서 뭐 어쨌든 내려지는 결론이랄까요? 예, 그렇습니다.